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일 제29회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준비 리얼 숙면학습 가져왔어요. 평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공부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일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책 없이 귀로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혹시 책을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과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파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요. 이 각 질환에 대한 사실상의 이 차이점, 그리고 이 질환이 갖고 있는 어떤 관련 요인, 그리고 증상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건망증 같은 경우는 생리적인 뇌의 현상으로 우리가 이 사소하고 사실상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이 나죠. 내가 열쇠를 어디다 놔뒀지? 아, 맞다. 거기 있었지? 그렇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못 찾아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치매는요, 이 생리적인 뇌 현상과 다르게 뇌의 질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요, 이 내가 경험한 사건 전체를 잊을 때도 있고요, 혹은 중요한 일까지도 까먹게 돼요. 내일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몇 번이나 상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됐을 때 완전히 잊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잊었다는 것 자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힌트나 시간이 지나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그냥 내가 불편함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요. 일상생활 자체에 지장이 생기고요.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매 환자들이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알츠하이머,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하나로서 혈관성 치매 있고요. 그리고 대뇌병변 등이 있습니다. 이 치매의 증상은요. 크게 보시면은 인지장애와 정신행동 증상이 있어요. 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기억력의 저하, 언어 능력의 저하, 진압력의 저하, 시공간 파악이나 그런 이제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실행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억력 저하 같은 경우는 내가 자꾸 물건을 잊는다던가 잃어버린다던가 약속 자체를 잊는다던가 그리고 특히나 이게 내가 최근에 겪었던 일에 대한 저하, 이 기억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요. 장기 기억력까지도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이 말수도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죠. 말은 짧아지고요. 자꾸 끊어지는 내용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도요. 굉장히 빈약하게 되죠.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 언어 능력의 저하가 치매 때 정말 심각하게 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대상자들을 보면은 밤인지 낮인지 구별을 못 하시거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혹은 지금이 몇 시인지를 착각하시고 또 심한 경우 우리 집이 어딘지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내 아들이 누군지 딸이 누군지 식구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 우리는 그 부분을 진압력의 저하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기억력, 언어능력, 진압력 저하 이 모든 것들은 인지장애입니다. 인지장애의 또 하나로는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는 건데요.
지금 내가 항상 다녔던 슈퍼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생기고요. 집안에서도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행 기능의 저하라고 해서 또 하나의 인지장애인데요. 내 옷을 혼자서 입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위생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전에 하던 집안일도 해내지 못하게 돼요. 옷 매부새도 가지런히 할 수 없고요. 계속 흐트러져 있고 속옷을 머리 위에 쓴다던가 바지 위에 또 바지를 입는다던가 바지 위에 속옷을 입는다던가 패딩 위에 반팔을 입는다던가 하는 형식으로요. 내 실행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치매 증상으로 또 하나를 들면요. 정신행동 증상을 들 수 있는데요. 정신행동 증상은 우울증, 정신증, 초조 및 공격성, 수면장애, 기타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한 번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말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어떤 일에든지 의욕이 상실되고 음식도 크게 먹고 싶지 않는 식욕 감소 현상이 보이고요. 잠도 잘 오지 않아요. 수면 장애죠. 그리고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살 충동이 증가하게 되죠. 정신증 같은 경우는 망상, 환청, 환시, 불안, 공포 등 이런 생각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 그런다던가 뭐가 들린다던가 이유 없이 불안해한다던가 무서워한다던가 한다는 거죠. 이 초조나 공격성도 정신행동 증상에 들어가는데요. 불안하거나 초조해하고 너무 고집스럽게 행동을 한다던가 폭발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그리고 화를 낼 때는 냈지만 또 갑자기 너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해졌다거나 이러한 상태를 반복하는 것도 정신행동 증상에 분명히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 이것도 치매의 하나의 증상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수면장애 같은 경우도요. 얕은 잠을 자주 자고요. 또 자주 깨요. 밤에 배회를 하고 혹은 낮잠을 지나치게 자요. 낮잠을 지나치게 자니까 또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기타로는 혹시 주변에 우리가 지금은 이 치매 인지 저하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뭐라고 했죠? 그렇죠. 노망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썼죠. 노망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상자들이 정신행동 증상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물건을 자꾸 모아서 숨겨놓는다던가 자기가 본 배설물을 어떤 신문에 싸서 서랍에 다 넣어 놓으신다던가 혹은 방에다가 자꾸 침을 뱉는다던가 하는 행동들을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치매에도 합병증이 있어요. 합병증은요,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라든지 불면증, 환시, 주의력 장애 등이 있으면요, 대상자들의 선망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하실 경우에 우리가 선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낙상이나 골절, 요실금, 변실금, 영양실조, 경련, 말기에는 간질 발작까지도 보이는 합병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저하, 기립성 저혈압, 안절부절 못함, 변비 등의 약물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치매는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으셔야 되고요. 비약물요법도 있긴 하지만 이 비약물요법은 우리가 약물요법을 하시면서 같이 도와드려야 되는 파트지 이게 전적으로 의존이 될 수는 없어요. 비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이 생활하시는 그 환경을 단순하지만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걸어놓고 행동으로 개입을 해드리는 거죠. 설득도 하고 필요시 격려하는 방법, 어르신들한테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격려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시고요. 인지 및 활동 자극이라고 해서 대상자에게 익숙하면서 이 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해드리면서 반복적으로 해드리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자, 이 치매 같은 경우는요. 성인병을 평소에도 철저히 관리하고요.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요. 운동, 취미활동,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들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력 장애 증상이 있을 때는요.
나이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셔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억력 장애 증상은요. 내가 만약 물건을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던가 책이나 신문 같은 경우를 읽고도 기억을 못한다던가 이름 자체를 기억을 못한다던가 혹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길을 잃는 것 등을 기억력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이 보이면요.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치매만큼 중요한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은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중풍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면서 신체 장애까지 같이 오는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죠. 이 뇌졸중은 관련 요인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장 나쁜 아이들, 흡연, 스트레스, 얘네들이 가장 큰 관련 요인입니다. 또 뇌졸중 같은 경우는요, 가족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병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증상을 한번 보면요. 뇌졸중의 증상도 다양한데요. 반신이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전신이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반신 감각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언어장애, 두통, 구토, 의식장애, 손해의 손상, 운동실조증, 시력장애, 삼킴장애, 혈관성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이 뇌졸중입니다. 주변에서도 사실 뇌졸중 환자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된다면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와 앞면 하부에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이 손상이 됐다면 왼쪽의 팔다리와 앞면 하부에 마비가 오겠다는 거죠.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요.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잘 못하게 돼요. 두통과 구토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자꾸 아프다 그러신다던가 이게 계속 구토 증상이 계속 생긴다거나 그리고 의식 손실이 동반된 경우에 우리가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주변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순간 아침에 일어났더니 혹은 자기 전에 어떤 상황이든 화장실을 갔을 때든 내 한쪽 볼이라든지 손 쪽이 순간적으로 저린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마비가 된 듯한 이렇게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한 1, 2분 있으니까 풀려요. 괜찮네. 내가 잘못 느낀 건가?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전조 증상으로 순간적으로 나에게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보여준 거거든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혹은 내가 지금 느끼는데 감각이 내가 평소 때 느끼는 감각과 달라. 그리고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고 자꾸 말이 새.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걸으려니까 자꾸 한쪽으로 넘어져. 혹은 내 주위가 뺑뺑 도는 것처럼 어지러워요. 눈이 안 보이거나 글자가 2개로 보여요. 혹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오거나 누가 나를 깨웠다 그러는데 내가 일어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요.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전조 증상을 느낀다면 무조건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설령 얼굴이 바로 풀렸다고 해서 설령 내 발음이 제대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시험과 별개로 선생님들께서 이 뇌졸중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골든타임 4시간을 놓치지 마시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전 용해제, 이 뇌경색이 발생하고 4시간 이내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책에서는 6시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흔히 우리는 4시간으로 시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혹은 항응고제제 등을 복용해서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뇌 부종 등으로 생명이 위급할 때는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연하곤란이나 구음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요. 흡인성 폐렴 예방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연하곤란은 뭐냐면요. 삼킴 장애 아시죠? 내가 이렇게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음 장애는요. 내가 발음 자체가 어눌해지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질환 중에 파킨슨 질환 있어요. 이 파킨슨 질환도 참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사실상 이 원인은 불명확하지만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들이 파괴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 분비 장애가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증상으로는 무표정이에요. 대상자 집에 가보시면요. 파킨슨 질환자들은요. 왠지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아무 표정이 없이 우리를 쳐다보니까. 그런데요. 이때 절대 요양보호선생님이나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실수하지 마셔야 될 게, 어르신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어르신이 뭐 화가 난 일이 있으신가? 라고 나 혼자 생각을 하면서 대상자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파킨슨 질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무표정합니다. 행동이 느리고요. 그리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떨림이 느껴져요. 이 떨림은 최근에 다양한 약들이, 이 파킨슨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잡아주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 경직이라든지 구분 자세, 떨림 증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역시나 이 파킨슨 질환은요, 균형 감각 손실이 커요. 그래서 파킨슨 질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듣기보다 낙상으로 인해서 사망하셨다라는 얘기도 종종 들리게 됩니다. 균형 감각의 손실이 와서 그냥 넘어지시는 거예요. 넘어지시다 보면 고관절 골절이 오는 거죠. 그렇죠? 어디든지 골절이 오겠죠. 특히나 고관절 골절이 오면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되고 근육이 손실이 되고 상실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불편한 상황들이 반복이 돼서 결국은 이게 생명과도 직결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파킨슨 질환은요, 우리가 평소 때도 약물요법을 사용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요, 계속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운동이 물론 되게 필요하겠지만요, 이 파킨슨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를 이제 예시를 들면서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이 필요한 질환은 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파킨슨 질환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파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노인들은요. 이 영양 문제가 사실상 큰 문제로 짚어지고 있죠.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대상자분들이 필요로 해진 이유가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본인들 스스로 식사를 차려 드시거나 식사를 만드시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식사를 제대로 해 드시지 못하니까 영양분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질환들이 연속돼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영양 문제에서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미각과 후각이 저하되기 때문에요. 짜게 먹게 돼요. 짜게 먹으면 또 뭐가 위험해요? 성인병의 또 질환에 위험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시력 저하, 대상자들이 시력 저하가 오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냥 대충 곰팡이가 약간 써져 있는 거는 그냥 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저작장애, 삼킴장애, 저작장애 아시죠? 저랑 단어 공부하셨죠? 이 씹는 장애, 그리고 삼킴장애, 삼키는 장애, 우울 등으로요. 음식 섭취 자체를 많이 꺼리시고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또 영양 문제가 오게 되죠. 이 노인의 영양 문제는요. 이 식욕 부진이랑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짐에 의해서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물을 참 잘 많이 안 드세요. 이 갈증에 대한 반응도 저하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들은요,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영양 섭취가 불량하죠. 영양 관리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의 단백질 섭취량은요, 동물성 단백질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섭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염분 섭취, 소금의 섭취량이죠. 염분 섭취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음식은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아요. 적당히 식고 나서 간을 맞추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노인의 건강 증진에서 운동 문제를 뺄 수가 없는데요. 호흡기계나 순환기계 장애 혹은 근골격계의 문제로 인해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한이 있지만은 그 외에는 운동 수준을 관찰하셔가지고
운동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대상자들에게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게끔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어르신이 배가 좀 나왔어요. 아, 어르신 배 나올 때 땀복을 입고 운동하는 게 좋대요. 틀렸죠, 그쵸? 대상자들에게는 항상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대상자들은 시력이 감소돼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 있어요. 낙상에 대한 어떤 그 위험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혹은 내가 자주 낙상을 빈번하게 겪었던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요, 또 운동을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인용 보행기를 적절히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려면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겠죠. 운동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거, 오른쪽을 봤다가 왼쪽을 봤다가 앞으로 뛰었다가 잠시 멈췄다가 또 뛰었다가 이런 운동이 좋을까요? 그쵸, 좋지 않겠죠.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이나 동작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 같은 경우에 대상자들은 잠들기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고요. 수면 중에서도 자주 깬다고 하니까요. 그렇다 보면 자꾸 수면 양이 줄어들고 낮에는 졸림증이 많아지겠죠. 수면 관리로는 일정한 시각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취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불면증이 오니까요. 적절한 시각에 일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인들도 저녁에 커피나 녹차, 홍차를 먹으면은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음료이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대상자들에게는 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요. 가급적 오후에는 드시지 않도록 권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주, 금연 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노인과 성생활인데요. 이 성 문제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 아시죠? 그쵸? 에스트로겐의 분비 감소로 질 분비물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노인들이 성생활을 하실 수는 있지만 성교시 불편감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어요. 전립선 절제술을 전립선 절제술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발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당뇨병을 가진 노인들 같은 경우는요, 발기부전을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기는 해요. 하지만 이러한 약물 이외에는요. 성적 욕구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요.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성생활이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뇌졸중 노인들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도 전혀 없어요. 자궁적축술과 유방절제술을 한 노인도요. 성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나 약물 복용은요. 이뇨제라든지 강심제라든지 고혈압약이라든지 신경안전제라든지 이 항진정제라든지 이런 애들은요.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성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성 문제는 성적 욕구와 직접적으로 모든 노인들이 성적 욕구가 감소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짚어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성적 욕구가 감소될 수 있다,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말씀은 드리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성적 욕구가 감소된다는 것도 항염증성 약물을 드셨을 경우에 지극히 일부 노인들에게 발생되는 거고요. 모든 노인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욕구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같은 경우에 약물에 의존해서 대상자들은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 대상자 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온갖 약물이 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치면 어르신들이 반발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건 드시면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막 또 정리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그만큼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물이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왜 이건 더 이상 드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요. 제대로 설명을 긴 시간을 갖고 해주셔야 돼요. 상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
해열 진통제라든지 소화제라든지 뭐 파스나 감기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런 거는 상시 비상약이다라고 알려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방된 약을 섞어서 준다던가 혹은 처방약과 같이 드시게 할 때는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의사와 상담한 후에 드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드시게 하셔야 됩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현재 복용 약물에 대한 최근 기록을 항상 가지고 다니게 해서요. 병원을 가실 때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제대로 정확한 약을 먹고 있는지 용량은 적당한지 내가 오늘 진단받을 약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중첩되는 건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약물 사용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분들처럼 약을 먹고 소화 흡수시켜서 배출시키는 능력이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젊은 분들만큼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몸 안에 이 약성분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의 약물 사용법 같은 경우는요. 약을 술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막걸리랑 같이 약을 드시게 한다던가 소주랑 같이 드시게 하면 안 되고요. 약은 물과 같이 섭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료 후에는요. 병원을 갔다 오셨다면요. 이전에 처방받은 약은요. 그때부터는 복용하지 마시고요. 가장 최근에 처방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성분이 전혀 다른 약이라면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처방받을 병원에 가셔서 지금 처방받은 약과 비교하시면서 복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것도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약에 이렇게 딱 가운데에 선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분할선이라 그러는데요. 그 분할선이 있는 약 이외의 약은요. 쪼개서 복용하면 안 돼요. 걔는 그대로 먹으라고 나온 약이기 때문에 만일 그 약을 도저히 드실 수가 없다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변경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혹시 내가 약을 먹는 걸 잊었다. 내가 우리 어르신들 약을 드리는 걸 잊었어요. 아침에 가자마자 약을 챙겨드리고 내가 퇴근할 때 약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잊었어요. 이럴 때는 퇴근할 때 약을 2개를 드리냐? 아닙니다.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 시간대부터 다시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게 더 맞다고 하겠습니다. 자, 금연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연과 적정 음주, 흡연은 여러 가지로 질환들의 굉장히 큰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요. 노인들의 손상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금연은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좋죠. 근데 대상자가 98세세요. 근데 원래 흡연을 평생을 해오시고 계셨어. 제가 봤을 때는 금연을 했으면 좋겠지만 과연 98세가 금연을 하시는 게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현장에 가셨을 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할 경우 위험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두 잔의 술도 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적정 음주는 사실상 개인마다 수준차가 좀 나기 때문에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접종 장소는요. 전국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이 되겠고요. 문의는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지역에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편하죠. 대상 전염병으로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있는데요. 1차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접종하신 다음에요.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추가 접종을 하십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한 번씩 접종하시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 65세 이상 1회 접종을 하시면 되고요. 폐렴구균 같은 경우도요. 65세 이상 1회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거는 인플루엔자가 되겠죠.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이 부분이 다르고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도요. 1차 접종 이후에 10년마다 맞는다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이 특별한 상황이니까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계절별로 이제 생활 안전 수칙이 있는데요. 계절별 생활 안전 수칙은 커튼을 잘 사용하는 거, 그리고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이나 근육 경련이 있을 때는 시원한 곳에 가셔가지고 물이나 음료수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는 거, 이제 여름 폭염 대비 안전 수칙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은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낮 시간에 운동하시는 게 새벽 시간에 운동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새벽에는 너무 온도가 춥잖아요. 그쵸? 겨울철 날씨에 특히나 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요. 가급적 외출은 삼가하시고요.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나갈 때는요. 몸을 따뜻하게 보온한 후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이 골절도 예방하시는 게 좋은데요.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으셔야 하고요. 골절 예방을 위해서 평소 때도 근력 강화 운동을 좀 해주시고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잠을 주무시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구독은 아래 모모동 심원장 캐릭터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